and what can you speak from here? So, If I can't if you're happy to speak from here, I am, as long as I can see it. which would you rather? Do you want to see? Oh, well, there's monitor there. Not a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1차 본회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말 멋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귀빈들께서 말씀을 나눠 주셨고, 그 다음으로 제15차 세계 산림총회의 선언문 작성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의 주제는 유엔 생태계 복원의 8년, 지구를 치유하는 데 걸릴 앞으로의 8년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유엔 생태계 복원에 관한 10년의 이미 2년 차에 들어서게 되었고 앞으로 8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8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해야 할까요? 토지 황폐화가 진행이 되고 산림 황폐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20억 헥타르 정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폐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도 황폐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ASAP, 가능한 빨리 우리는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산림과 경관의 복원을 주제로 해서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언론인의 진행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스틸 기자님이신데요. 아스틸님은 이코노미스트의 저널 언론인이십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워싱턴 지부를 맡고 있는데 이전에는 동남아시아 지부를 책임을 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된 부문을 많이 언론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기사 보도로 상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제임스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티나님.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티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워싱턴 지부를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 이코노미스트의 환경 부문의 에디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코노미스트 하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가장 좀 두려웠던 부분이 바로 산림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였습니다. 산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며 또 생물 다양성과 기후 조절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보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신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산림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는데 수억 헥타르 정도의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산림 황폐화와 산림 파괴의 그런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황폐화된 토지와 경관 그리고 산림 경관을 대규모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희의 본 서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마 빈트 알리 공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마 빈트 알리 공주님은 요르단 왕립 식물원을 만드시기도 했고 또한 바스마 빈트 알리 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랍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타임지에서 이 지구를 지키는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Can we have the yeah. Bismillah ar-Rahman ar-Rahim. So, how should 네, 그렇다면 10년 동안 현장에서 황폐화된 숲과 토지를 복원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다양성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숲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는 토양에 있는 생태 다양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안에는 아주 핵심적인 생태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태계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에 반드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더 이상 이것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회 내에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생태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농업과 제약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다양성과 농업은 상호 의존적이며 반드시 역동적인 균형 속에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형태가 아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점점 더 사회 내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지원, 복원을 위한 중재,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분명히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지원과 관련을 해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개의 축을 마련을 해야만 녹색 성장이 가능한데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라는 축이 필요합니다. 각각 우선순위가 같아야 합니다. 자원 효율성과 정책 규제 개혁, 그리고 목표가 명확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서 재정 지원이 실제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급 정책 개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지의 민초 프로젝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원주민들과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농업 생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장식의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재생 가능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8년 이내에, 즉 UN 복원 10년 계획 말인 8년 후에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논의를 저희가 앞으로 5일 동안 진행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음식 쓰레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매년 14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0에서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규제 때문에 40%가 선진국에서 버려지고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의 비효율적인 생산과 저장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더라도 식량 안보도 달성하고 SDG 목표 2번인 제로 기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낭비가 줄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음식의 공급 그 자체보다 음식의 영양적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서뿐만 아니라 영양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토양 안에 있는 생태 다양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건강하면 식량도 더 건강해지고 보다 많은 영양가 있는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원 프로젝트들은 뭐든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 결과도 중요하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지식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지식의 중요성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주민들이 현지에서 조화롭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산업화 이후에 이와 같은 관계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원주민들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헤라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자들이 해마족의 과거 지식을 현재의 방식과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 다양성은 30% 개선이 되었고 바이오매스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급드렸으면 하는 주제는
바로 기후 난민입니다. 지금 현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 난민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곳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특히나 물 부족 때문에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물이 두 번째로 가장 부족한 국가이고 요르단의 수 자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해결책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만병통치약도 없는 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기술과 과학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받고 또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초국경 간 대화를 통해서 발전시키면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거버넌스와 참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원주민과 현지의 지역사회를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이 그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소통하고 특히나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경청해야 합니다. 현지의 원주민들, 여성들, 현지의 지역사회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생태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르단에 존경받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흙을 손으로 만지면 바로 요르단의 북부에서 남부까지 폭풍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흙에 있는 습도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요. 그 어떠한 기술도 그분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근대적 기술을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발표에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계자원연구소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재조림을 위한 기회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최근에 산림 파괴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잘 파악해야 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우리의 편의에 맞게 조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브라질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 제규어 프로젝트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앞서 지도에서 보았던 산림 파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억 6,200만 톤의 탄소가 포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00km의 생태계 코리도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1,0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서 17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3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농업을 통해서 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혁신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It's not showing. Next slide, please. Thank you.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왜 요르단의 공주가 블랙 제구어 재단의 프로젝트를 브라질에서 추진하는데 홍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은 다른 지역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생태계 복원의 10년을 주제로 해서 토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머리아 엘레나 슬레이더 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르디의 정치인도 오셨는데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루크 그나카차 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환경 정책의 전문가이시며 또한 베닌에서 오신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크님은 생태계 복원에 관한 UN 10년의 태스크포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큰 맥락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태계 복원에 관한 UN 10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I think it's on. It's on? Yeah. Okay. Thank you, James, and good afternoon.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르단 바스마 빈트 알리 공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복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은 무엇일까요? 2015년 UN의 리더들은 SDG를 17개의 목표를 담은 채 채택했고 그 중에 15번째 목표가 지구의 생명체입니다. 그 중에 15.3번을 보면 바로 토지 황폐화와 관련된 목표가 있습니다. FAO와 UNEP은 어떻게 하면 이 15.3 목표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앞서 티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토지 황폐화와 관련된 20억 개의 에이전트가 있고 많은 논의 끝에 함께 한다면 목표를 세워서 3억 5천만 개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FAO와 UNEP은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모두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혼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정부이든 시민사회단체이든 민간 부분이든 원주민이든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보면 3억 5천만 헥타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큰 규모로 움직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산림이 농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생태 다양성 등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농업 식품을 시스템적으로 바꾸게 되면 빈곤을 퇴치하고 영양실조를 퇴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토양 자체를 더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빈곤을 퇴치하고 기아를 퇴치하고 영양실조를 퇴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한 해양 경관과 육지 경관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육지 위에서의 경관뿐만 아니라 해양 경관도 복원시키고 생태계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모의, 그리고 더 많은 섬유가 생겨나게 되어서 생활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억 5천만 헥타르의 토지를 복원하게 된다면 순이익이 9조 달러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산림 복원을 위해서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30달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백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지역에 400만 헥타르를 복원하게 된다면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또 400만 헥타르 복원을 통해 30만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고용, 또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또 기후 행동과 관련을 해서 생각해 봤을 때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고 동시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1.5 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복원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저감, 또 적응, 또 다양한 식량 생산 제도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ut we're not 네, 혜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토지와 산림이 황폐화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파라다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산림 훼손의 80% 정도는 이 도시 개발 때문입니다. 저는 베닌에서 살고 있는데요. 98%의 산림 손실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되었던 것은 농업 경작을 위해서였고 다양한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농경지가 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도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복원 이니셔티브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들이 지금까지는 사회 생태학적인 시스템 복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하향식 이니셔티브였고 사회 생태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단기적인 어떤 생계의 측면, 지역사회의 생계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도 이 산림 복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원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노력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 복원 노력을 기울일 때 다른 부문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혹은 다른 부문의 타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과 또 계획 수립자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설계할 때 충분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UN 차원에서도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이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세계 산림총회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을 병합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증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지식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지식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 황폐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현대 과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인 지식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혜와 지역사회 전통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산림 보건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산림 보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노력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림 복원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농업 부문과의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는 목재라던가 광물 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더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황폐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엘레이나 님과 공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생태계 복원을 통한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이어서 루크님은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파괴 현장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요. FAO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1억 6만 헥타르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FAO와 UNEP은 지속적으로 리더와 지역사회에게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윈윈 솔루션도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공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솔루션은 그 맥락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FAO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한 국가에서 잘 되었던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른 곳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농업과 재조림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혼농 임업이 어떠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문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가능하고 또 경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님께서도 기조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협업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산림과 관련된 협업 파트너십은 UN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산림 파괴를 되도록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여 국가들과 함께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워낙 중요합니다. GCF를 통해서도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또 양자 협력을 통해서도 재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과 관련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 소통을 통해서 산림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러 파트너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 세대의 복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속해서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루어 왔던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고 갭을 파악을 해서 그 갭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체는 개발기관이 되나요? 민간 부문이 되나요? 정부가 되나요? 이 생태계 전체가 포함될까요? 네, 물론 저희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도 필요하고 지역사회도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안에에 유목민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농민, 원주민 그리고 또 양식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어민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금융기관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정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UCN과 같은 파트너 또 UNDP와 같은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들으신 바와 같이 혁신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은 현지의 지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지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FAO에서는 이것을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공주님과 마리아 엘레나 님이 모두 이 지역 주민들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몇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들의 지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현지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경험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식량 주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문에서 서구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식량 주권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식량 주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살림을 잃어가면서 이러한 식량 주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를 한다라는 미명하에 명목하에 이런 주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청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솔루션, 우리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경험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요르단에서 저희가 왕립 식물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땅은, 이 지역은 과거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방목을 하던, 유목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양들을 키우던 곳이었는데요. 이 곳을 울타리를 치고 이 지역의 땅을 또 토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 왕립 식물관을 만들게 되면서 빼앗기게 된 이런 바이오매스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한 지역 차원의 복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양떼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이 땅에, 이 토지의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지 주민들로부터 배움으로써 저희가 녹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30% 이상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양측이 모두 변화하는 그리고 양측이 모두 발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들의 말에 경청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지식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단순히 화려해 보이는 솔루션들보다는 현지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이시고 또 과학과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현지의 지식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과 또 과학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과학을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면 과학자들에게 늘 먼저 입을 열지 말고 경청을 하고 관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를 관찰하라고 다른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제르에서 20년 동안 600만 헥타르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시켰습니다. 나제르에서 이와 같은 복원이 이루어졌을 때 표면 아래를 보면 소위 말하는 지하 산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뿌리이고 이렇게 뿌리만 남아 있더라도 그 위가 황폐화되어 있더라도 비가 오면 새로운 산림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이 식물이 자라났을 때에는 일부 가지를 자라야만 나무가 더 잘 자라는데 이렇게 나무를 또 자를 수 없는 규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현장 전문가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또 자연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농민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농민은 다른 농민들로부터 과학자보다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성공적인 농민들이 더 메시지를 널리 전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외기빈 여러분, 이제 네 번째 패너분이신 앤줄라 콜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산림청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림 복원을 주제로 한 논의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세계 산림 총회와 FAO 그리고 UNEP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산림청의 임무는 산림과 또 목초지의 건강, 다양성 그리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규모의 산불, 그리고 병충해의 광범위한 확산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 어떠한 국가이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큰 규모로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UN 생태계 복원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보면 다양한 전 세계 정부가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 산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산림 복원은 기후 회복력과 경제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기후 위기를 다루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산림 재조림과 보존 그리고 복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저희 국토와 저희 여러 영토의 30%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불리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환경 정의를 구축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연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30%의 보전 목표라는 것은 다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와 주정부 그리고 원주민들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30%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복원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산림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또한 추가적인 산림 황폐화를 예방함으로써 미국에서 약 3억 1천만 헥타르 정도의 생태학적인 무결성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습적인 병충해들과 여러 산림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부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가 차원의 10개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그리고 산불에 강한 산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산불 위험 측정과 그 정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연방 토지를 재조림하여 산불과 또 여러 벌목과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이런 산림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 미국은 본 챌린지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산림 복원을 약 1,500만 헥타르로 늘려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야심찬 목표였지만 정부 기관과 주정부, 원주민들, NGO 그리고 민간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약 2천만 헥타르 정도의 복원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 보온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유하고 있는 경관에 걸쳐서 대규모로 넓은 면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불 위기 전략이 바로 그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약 2천만 헥타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챌린지로부터 얻은 또 다른 교훈은 결국 파트너십과 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복원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한 사회, 경제 그리고 생태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수천 개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그러한 산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웰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와 땅이야말로 이들이 살고 일하고 또 여가를 즐기는 곳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공유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을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서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며 또한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계 산림총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Angela Coleman.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세 분의 탁월한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르단의 바스미아 빈트 알리 공주님, 루크님,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Okay, we're running a little late, so let's. 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원의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 어떠한 혁신과 기술들, 기법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리스토프 바사시에이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FAO 내에서 산림 경관 복원을 맡고 계시고 또한 FAO 내에서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레드 플러스 글로벌 팀 리더를 맡고 계신 게브리엘 님이시고요. 유크라나바 솔르파사파 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UN 환경 계획의 바로 청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가브리엘 레베티 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 UNEP 내의 기후 저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시고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영상을 통한 메시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리아나 비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디지털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 선임 산림 정책 담당관을 맡고 계십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10년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10년의 어떤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와 전문 분야 그리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파트너십은 늘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트너십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성 평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지역 분배, 지역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솔루션과 행동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은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복원의 성공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지식과 인프라, 재정 동원, 자원 활용,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방식으로 협력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그런 학습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경관 복원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FLR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시작이 된 이 파트너십에는 현재 35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들, 국제적인 기관들,
그리고 국가 정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역동적인 자발적인 행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보건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경관 중심 접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GPFLR의 많은 멤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보건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챌린지의 성과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본 챌린지는 2030년까지 3억 5천만 헥타르의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챌린지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10년의 대두 및 채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교훈은 플랫폼을 만들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체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그리고 현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와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파트너십의 사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산림 복원 조약, 즉 팍토라고 합니다. 이는 브라질의 핵심적인 생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팍토는 지금까지 250여 개의 파트너를 모집하였고 그리고 2050년까지 5천만 헥타르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의 맥락과 현지의 동기와 부합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포용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함께 복원을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학생들, 그 지역의 기업가들, 기업들,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증거를 계속 축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도 증거와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의 보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환경 또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팍토는 지금까지 약 100만 헥타르 정도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러한 성과를 보고했는데 이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수년 동안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할 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팍토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어떤 일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대규모로 서로 연결되어 협업하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drian.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드리아나 비달님. 분명히 파트너십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적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죠. 만약에 지구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간이 8년밖에 없다면 지식과 역량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장벽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한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 태스크포스가 2020년에 마련이 되었고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의 격차가 부족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는 여러 이니셔티브에 걸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역량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지식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서를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4-5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 부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 조율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또한 재원의 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모두 부족한 상황이고, GCF와 같은 기금 혹은 기후 적응 기금 등 여러 재정적인 기금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여러 이해 당사자 그룹이 정책 개발의 역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을 위한 전략을 통해서 대규모의 보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러 보건을 위한 비즈니스들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공급 사슬망의 부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재정 쪽 이해 당사자들과 학계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생태계 복원의 기회와 비용 그리고 혜택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서 충분히 동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부족분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태스크포스에서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계 전문가들, 특히 현장 전문가들이 부족한 지식을 메울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만 이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이니셔티브로서 세계적인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IUCN과 UNEP에서 10개의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해서 대규모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니셔티브 안에는, 즉 복원 이니셔티브 안에는 역량 개발을 위한 강력한 패키징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정책 개발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과 산림 복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측에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넵의 재정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전문가들이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복원 이니셔티브는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쌓이고 있고 성공 스토리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지식을 널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복원 이니셔티브야말로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리빙 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성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 복원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혹은 후퇴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국제사회가 펼쳐야 하겠죠. 경관을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공동의 이 프레임워크, 즉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어떤 파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적절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명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를 서로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원 자체는 모니터링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와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복원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또 산림 황폐화와 파괴의 부분도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복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관이 얼마나 제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 15년에서 20년이라는 장기적인 트래킹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농업이나 인프라 때문에 훼손되는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좀 더 개방된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중요한 모니터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다 적용하여 서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또 적절한 지표들이 있어야만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300여 개의 NGO들이 있고 150여 개의 글로벌 NGO들과 시민사회 또 여러 연구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태스크포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성공했다. 복원의 성공에 대한 모호성, 그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좀 조율된 지표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SDG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한 20개 정도의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주 말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태스크포스에서는 모든 생태계를 봅니다.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 그리고 산림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출범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이니셔티브까지 다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없었는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탄소 배출량 측면인가요? 아니면 생물 다양성 측면인가요? 어떠한 측면으로 측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하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물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집을 했던 지표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700여 개의 지표들이 있었고 일부는 중첩이 되고 일부는 반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개의 대표 지표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측면, 그래서 탄소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비용까지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마련을 했지만 이 20개의 지표가 다양한 측면들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수상 생태계 그리고 해양 생태계 경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 챌린지에 따라서 저희는 최소한 3억 5천만 헥타르 정도의 황폐화된 토지를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의 비용과 사회경제적인 비용 등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차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야심찬 목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크리스토퍼 님도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다양한 노력과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파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모든 이니셔티브를 다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레임워크만 제시를 함으로써 각자가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네,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장을 마련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 보건과 관련해서 이 보고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자들, 이 보건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하향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헥타르 보건 목표도 있고 본 챌린지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목표들이 존재합니다. 글쎄요, 네, 말이 거창한 그런 목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모두 통합하고자 합니다. 유그레타님, 네, 제가 앞서 이름을 잘못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인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름을 잘못 발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청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떠한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이미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태보건 10년 계획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생태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10년 계획의 목표이지만 보존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존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보건할 것이니까 산림을 파괴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존과 복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참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늘 이 10년 계획에 참여해 왔고 또 여러 환경 계획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또 2008년 이후에는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제가 알기로는 UN 생태계 보건 10년 계획으로 이뤄진 선언서가 채택이 되었고 전 세계 청년들이 22개국 이상에서 현장에서
이 10년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또 이 10년 계획 안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2020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청년 대표성을 위해서 10년 계획에 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태스크포스가 마련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양한 조직 속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님께서 여러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식의 부족, 교육의 부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지의 전문가들 또 지방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청년들이 실제 프로세스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패널이 진행이 될 때 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UN 생태계보건 10년 계획은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운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위원회나 액션 플랜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고 실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10년 계획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0년 계획 안에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계획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든 UN 기관이든 또 기업이든 시민사회단체이든 10년 계획의 파트너가 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 UN 생태계 보건 8년 지구를 치유하려는 데 걸리는 앞으로의 8년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8년 동안 액션 플랜 안에는 각 국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지방정부 청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10년 계획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등하게 10년 계획의 구조를 보면 물론 지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회원국들 또 공여국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다자간 기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10년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10년 계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년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국가별로 또 공여국가별로 이 다국적 기금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독려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빕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빕사 같은 경우에는 살림을 위한 기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행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운동을 통해서 또 학생 연합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편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마을에 들어가나요? 네, 때로는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5, 60개의 국가에서
직접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비자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100개의 학교에 교육을 시켜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는 국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통해서만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보건 10년 계획이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30%나 손실되었는데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보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산림총회에서 다시 모여서 이제는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abriel, 가브리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라는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복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요. 레드 플러스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을 해서 기후 금융과 기후 재원 그리고 산림 복원과 산림 훼손 예방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이 노력, 레드 플러스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올해 가장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IPCC 보고서일 것입니다. 워킹그룹 3가 발표한 그런 보고서인데 상당히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보고서이고 18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세션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는 바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질 때 거의 2.2 기가톤 정도의 탄소 복원, 탄소 제거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챌린지가 온전하게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3억 헥타르를 2030년까지 복원하고자 하는 본 챌린지는 매년 계산을 해보면 정말 수십만 헥타르를 복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매년 한국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금부터 2030년까지 복원해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본 챌린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저희는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비즈니스 케이스를 찾아내서 생태계 복원을 계속 추진하고 수백만 헥타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적절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3억 5천만 헥타르를 2030년까지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를 계산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인데 영국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하루 종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작년에 그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여러 상태,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자연 그 자체야말로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우리의
탄소 배출을 대대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연이라는 해결 방법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가장 대규모로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입니다. 왜냐하면 CCUS는 아직 기술이 초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당장 10년에서 15년 동안 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수익적인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다른 부문에,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복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측면입니다. 즉 생태계 복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수익성을 갖추도록 이 가격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연을 이용한 탄소 배출 저감이 어떠한 비용과 효과가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또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확신이 있을 때 이에 어떤 재원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생태계 복원 쪽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탄소 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탄소 제거 가격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아주 양질의 탄소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격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탄소 제거 방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탄소 제거라고 한다면 이는 어찌 보자면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 배출 크레딧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U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톤당 60에서 80 유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탄소 가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현재 이러한 탄소 가격과 탄소 배출 수요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생태계 복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톤당 5에서 10달러 정도는 그 탄소 배출 거래를 했을 때 받는 가격인가요? 네, 지금 자발적인 탄소 시장에서는 톤당 5에서 1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브리엘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케이스를 말씀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는 지역 경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후 금융, 즉 선진국으로부터의 기후 금융 어떤 흐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두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 국가들의 재원 조달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겠고, 또 생태계 복원을 다른 여러 생산성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3억 5천만 헥타르를 복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태계 복원, 즉 3억 5천만 헥타르의 복원에 있어서
모든 그런 복원의 비즈니스 케이스가 존재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몇 번의 IPCC 보고서를 보시면 그리고 그 내용을 신뢰하신다면 실제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위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전 과제의 규모 자체가 워낙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2030년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토프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복원을 하는 모범적인 방법,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태 복원을 위한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저희 태스크포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대 원칙을 담은 문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나 프로젝트 담당자가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따라야 할 10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원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모든 지역에 또 모든 생태계에 적용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잘된 복원 중재가 우선 먼저 세계적인 정책 틀에 맞아야 한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복원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에 대한 대처하고 원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현지의 지식을 포함하고 원주민들의 지식을 포함한 모두 종류의 지식을 활용하며 생태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등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건을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대 원칙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 태스크포스에서는 표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이 마련이 되면 복원 현장 전문가들이 10대 원칙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획 단계, 모니터링 단계, 실행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표준들은 올해 말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패널 시간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는데요. 또다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톰 크로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쭈리 연방공학대학교의 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스스로를 소개해 드리자면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스마 공주님에서부터 필리페 칸드런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의 시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세션이고 직접 참여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인사이트들은 자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목표와도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 도전과제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요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은 단순히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식량 안보, 물 안보, 인간의 안녕, 또 기후변화와 환경의 정의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생태 다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통한 수천 개의 서비스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향식이 아닌 상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운동은 상달식이 되어야만 하고 현지의 지역사회가 워낙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은 153개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70개 국가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복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이고 총 30개를 선정할 텐데 10개가 이미 선정된 상태이고요. 여러 생태계의 이니셔티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자간 환경 펀드가 계속 잘 움직여서 1억 달러 정도가 모금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의 1000억 헥타르의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30%를 포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후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모든 생태계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인간의 안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UN 데케이드의 파트너로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UN 태스크포스와도 함께하고 있고 또 과학 태스크포스,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와도 함께하면서 수천 개의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원을 위한 구글 지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 10만 내지 12만 개의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볼 수가 있겠고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동식물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을 통해서 상호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결이야말로 이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지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원주민 또 여성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지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수천 개의 이니셔티브가 연결이 되어서 더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후원을 통해, 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우리가 UN 복원 10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10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태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상달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 다양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m.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회 기빈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회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경종을 울려주는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도전과제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또한 UN 생태계 복원을 위한 10년의 계획이 얼마나 야심찬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3억 5천만 헥타르를 복원한다. 정말 담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문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지식을 잘 반영하고, 또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이들의 의견과 이들의 지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찬 목표가 설립되어 있고 또 엄청난 도전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스마 공주님의 남미 지역의 브라질에서의 생태 또 생물 다양성 코리도어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N의 여러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